서지 흡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서지 흡수기의 주요 기능과 어느 개소에 설치하는지 그 위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주요 기능과 설치 위치. 그러면 먼저 서지 흡수기가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게 서지 흡수기입니다. 서지 흡수기를 왜 쓰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서지 흡수기를 쓰게 되는 이유라고 하면 V12를 쓰게 됨으로써 서지 흡수기를 쓰게 됩니다. 왜 V12를 씀으로써 서지 흡수기를 써야 되느냐 라고 하면 V12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고속도 차단을 합니다. 고속도 차단. 고속도 차단이 주 특징이니까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고속도 차단이 개폐 서지를 만드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전자유도 법칙 E는 L dt분의 di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dt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 0이라면 여기에 있는 전압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0은 아니죠. 굉장히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짧으면 이 전압은 무한대는 아니지만 높은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상전압이라고 해요. 개폐 서지라고 합니다. 이상전압은 뇌서지도 있고 개폐서지도 있죠. 개폐서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폐서지가 생기면 그 서지가 타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절연유가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절연유가 있는 기기.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절연유가 서지 전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BIL이라고 하는 거죠. BIL이 뭐예요?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는 게 높게 나타나는 기기들이 됩니다. 그런 기기들은 괜찮아요. 서지 흡수기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절연유가 있는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BIL이 낮아요. 이 BIL이 낮으니까 이 서지에 의해서도 이 전동기는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을 피레기처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 서지가 억제된 전압이 전동기로 입력이 되도록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서지 흡수기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라고 하면 V12 후단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몰드 변압기나 또는 전동기 전단에 설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 이것이 뭐예요? V12라고 하는 거죠. V12 차단기 후단과 보호해야 할 기기 전단, 어떤 거였어요? 전동기였죠. 몰드 변압기가 있다면 그 전단, 모터가 있다면 그 전단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폐 서지로부터, 개폐 서지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기기인데 어떤 기기입니까? 변압기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유입 변압기가 아니라 몰드 변압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기능과 설치 위치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이 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표의 일부분을 주고 적용과 불필요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라고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V12가 있고 전동기가 있고 다음 변압기에 유입식, 몰드식, 건식이 있단 말이에요. 콘덴서가 있어요. 절연유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느 거예요?
콘덴서는 절연유가 들어가죠? 절연유가 들어가죠? 그래서 콘덴서나 유입식은 불필요해요. 얘네들은 불필요해요. 그러나 전동기, 몰드식, 건식은 절연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돼야 된다. 서지 흡수기의 적용과 불필요를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 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용 불필요하잖아요. 이걸 보세요. 불필요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유입식은 다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도 절연유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입식하고 콘덴서는 불필요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서지 흡수기의 전격을 써라. 서지 흡수기의 전격 전압이 얼마이고 22.9에 서지 흡수기의 공식 방전 전류가 얼마인가 이걸 써라. 이거 물어본 문제도 있습니다. 규격을 모르면 쓸 수가 없겠죠.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레기 전격 전압하고 거의 같죠. 이 전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얘도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인데 22.9일 때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얘는 22.9로 직접 수전할 경우입니다. 수전. 그 다음에 얘는 수전 전압이 154 수전이에요. 154 수전을 하고 22.9로 변전하는 거죠. 22.9 변전. 이렇게 될 때 적용하는 전격 전압이 되는 거죠.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피레기 전격 전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부등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분자.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최대. 그러면 왜 개별이라고 하는 게 붙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별이라고 하는 게 붙는 이유는 하나, 둘, 셋이 있기 때문에 개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최대가 되고 얘는 B의 최대가 되고 얘는 C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 개별 최대에 대한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은 뭐예요? 합성 최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합성 최대는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죠.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큰 것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보면 친절하게 이 문제는 최대 전력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개별 최대잖아요. 그런데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개별 최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률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수용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률의 식은 수, 최, 설이란 말이에요. 수용률입니다. 수용률은 수, 최, 설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수용률이 80%라면 설비 용량이 이만큼이라면 최대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최대는 당연히 설비 용량에 뭘 곱해줘야 돼요? 수용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면 걔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최대, B 최대, C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A 최대, B 최대, C 최대. 이걸 개별 최대라고 하는 거죠. 개별 최대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그게 부등률이다. 부등률은 항상 어떻게 되죠? 1보다 크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아요. 곱하기 100을 해서 109%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등률은 우리가 유리지만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법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유리지만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1보다 크고 부등률은 어떻게 해요?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아요. 부하율은 이렇게 되잖아요. 하, 평, 최대 전력이고 평균 전력이죠. 부하율이죠. 그런데 부하율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율도 곱하기 100이고 율로 표시하는데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1부하율, 연부하율. 그러니까 부하율을 얘기할 때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 부하율은 어느 기간에 대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하루에 대한 부하율이냐, 월에 대한 부하율이냐, 아니면 1년에 대한 부하율이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안 들어가면 부하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부하율이죠. 하루에 대한 부하율이고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눌 때 걔가 부하율이 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부하율은 항상 기간이 들어간다. 어느 기간에 대한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조명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조명의 기초라고 하거든요.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광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속.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빛이 뭐냐? 빛. 이런 빛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광속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첫 번째로 광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방사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방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사라고 이야기해요. 열복사 하는 거 들어봤죠? 대류, 전도, 복사 하는 그 복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 복사가 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사, 복사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전자파의 형태로서, 전자파가 뭔지 알죠? 파장이 있는 거죠? 주파수가 있는 거죠? 전자파의 형태로서 전달되는 에너지다. 에너지, 주울이죠. 전달되는 에너지를 모두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파장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있겠죠. 그런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에 어떤 면을 통과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어떤 면을 통과하는 에너지량 하면 그것을 방사 에너지가 시간당 통과했기 때문에 방사속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속도 하면 메타포 세크 하잖아요. 초당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하는 거죠. 얘는 초당 이동한 방사 에너지를 방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방사속이라고 하면 단위는 뭐가 되죠? 주울 퍼 세크가 됩니다. 우리가 주울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은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하죠?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 방사속의 단위는 주울 퍼 세크고 와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사속은 얘가 전자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파장이 있다. 근데 이 파장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있다. 전자파 에너지는 굉장히 많아요. 얘가 방사속이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전자파 중에서 여기 어느 일부분이 어디에 자극을 주냐면 시각에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일부분이 시각에 자극을 준다. 다시 말해서 얘가 시각을 일으킨다. 눈에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눈에 자극을 줘서 물체를 보게끔 하게 한다.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380에서 760이다라고 하는 거죠. 380에서 760. 그리고 이쪽은 색감이 무슨 색감이냐면 자색입니다. 푸른 계통이에요. 대부분 자색하면 보라색 얘기하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그 보라색이잖아요. 자색. 자색이고 요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죠? 적색이잖아요. 파장이 760배의 파장을 가지면 적색의 시각 환경을 일으킨다. 시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쪽은 적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파장에 따라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요거 바깥으로 가면 얘를 뭐라고 해요? 적외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380에서 760 사이의 파장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방사속 중에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 요 부분이 뭐가 된다? 광속이다. 시각 환경을 일으키는 방사속 중에서 빛을 일으키는 빛광자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속이 그거예요. 그래서 광속을 정의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면 방사속 중에서 시각 환경을 일으키는 특정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광속이란 방사속 중에서 빛으로 느끼는 부분의 파장이다. 방사속이란 단위 시간당에 방사되는 에너지량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빛으로 느끼는 부분의 파장. 조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쓰는 건데 그 용어의 정의를 쓸 때 광속에 대한 정의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광속이 발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발산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광도의 정의가 나와요. 여기에 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원은 모든 방향으로 이 방향도 있고요.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겠죠. 광원은 구의 입체에 대한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발산합니다. 뭘 발산하죠? 발산하는데 뭘 발산합니까? 광속을 발산합니다. 광원은 모든 방향으로 방사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방사 에너지 중에서 빛으로 느끼는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속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때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미 한 방향을 결정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보고요. 세타인 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런 원뿔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원뿔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광속 중에서 이미 한 방향, 요 한 방향인데 요걸 갖다가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회전시키면 원뿔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뿔이 되면 얘를 입체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체각은 9의 경우는 4파이가 되는데 이렇게 원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입체각이 되겠죠. 그 입체각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불러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광속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방향을 잡을 때 입체각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입체각당 발산되어지는 광속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도는 얘가 광도입니다. 광도는 입체각당에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광도는 입체각당 얼마만큼 광속이 나오는가, 발산되어져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광도에 대해서 쓰는 거죠. 광도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당연히 방향이 있겠죠? 어떤 방향에 대한 입체각당 발산되어지는 광속을 광도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어떤 방향, 그걸 입체각으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 방향에 입체각당 발산되어지는 광속을 광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도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도는 뭐냐면 이것도 뭐 간단한 거예요. 얘가 조도잖아요. 우리 조도식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광원이 있어요. 여기에 광원이. 광원이 있으면 광속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어쨌든 뭐 이거는 광원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광속이라고 하는 게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되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물체가 있겠죠? 이 물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물체를 조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광속이 여기에 도달하겠죠. 요 광속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물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조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피조면에 광속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물체를 볼 때는 사실 이 광속, 들어가는 광속으로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물체가 발산하는 광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얘기고, 이런 피조면을 통해서 어쨌든 광속이 피조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광원에서 만들어지는 광속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에 면적당에 입사되어지는 광속을 말한다. 여기에 면적당 얼마나 광속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조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당 입사되어지는 광속. 이걸 뭐라고 한다? 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면적당에,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어지는 광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알면 12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죠. 배점도 높아요. 개념을 알면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개념 없이 외운다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우리는 개념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